기초반, 대부분 기초반을 들으신 분들이고, 기초반에는 안 보이던 얼굴도 보이시네요. 무슨 이렇게 어떤 통뼈로, 뭐 인강이나 이런 걸로 들으신 걸로 일단 생각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초반 들으셨던 분들은 8월 달에 잘 쉬셨습니까? 예. 쉬시면서 다 잊었죠? 예. 다 까먹어야 돼요. 그거 다 갖고 있으면 나는 먹고 살 수가 없어. 다 까먹어야 돼. 예. 그래서 이제 뭐 오늘부터 이렇게 굉장히 새로우실 거예요. 예. 들어본 말이긴 한데, 뭐, 언제 배웠더라, 뭐 이제 이런, 당연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학습한다고 할 때, 학은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걸 알게 되는 걸 학이라고 해요. 식성입니다, 식상. 근데 그걸 알게 돼도 그게 내게 되느냐? 아니죠. 빛의 속도로 읽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습을 해야 돼. 같은 걸 우리 여러분 옛날에 저기 기억나세요? 갱지에다가 영어 단어 외운다고 막 볼펜을 꼭 공부 못하는 것들이 이렇게 갱지에다가 꼭 막 같은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새까맣게 이렇게 막 같은 단어 수백 번 쓰잖아요. 그게 습이에요. 반복적 주입. 지겹죠? 이게 인성입니다.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참 얼마나 이 조화롭냐면 인성은 식상을 극하죠. 그러니까 이 암기 과목에 강한 자들이 뭔가 어떤 그 직관이 필요한 과목을 잘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나는 막 외울 수만 있는 거 과목은 나는 뭐 다 자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또 뭔가 이렇게 그 응용해야 되고 막 이런 잘 못하고 또 이 응용하고 이런 거는 아주 이렇게 뛰어난 애들이 단순한 거 외우는 거 못해가지고 암기 과목 막 6등급 깔고 막 이런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참 극단적으로 다른 두 개를 두 경향의 공부 노동을 해야 이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쭉 들었다고 다 알면 우리가 뭐 인간이 아니라 알파고 정도 되는 거지. 근데 그 알파고도요, 자기가 그 습득에 의해서 100만 개의 이상의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학습한 결과,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 컴퓨터지. 졸라 무식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학습시킨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노동력을 투입해서. 게다가 이제 이런 이제 명리학 같이 이런 동양학들은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익숙하지 않잖아요. 우리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학교에서. 이 배워본 적이 익숙하지 않은 것을 한 번 딱 보고 척 보면 압니다. 이렇게 되면 그건 귀신인 거지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잘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신을 학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심화반은 제가 기초반 때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심화반의 커리큘럼은요, 다만 10주짜리가 15주로 늘어났지만 똑같아요, 사실은. 제가 제목만 좀 폼나게 바꾼 거지 똑같고 앞부분에 60 간지론이 추가된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심화반부터가 여러분 제대로 된 명령인 것이, 기초반은 뒤에 개념을 여러분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이제 뭔지는 몰라도 개념은 이제 음양오행부터 시작해서 용신대용까지 그게 뭔지는 알잖아요. 해석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 걸 이미 아는 상태에서 다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채워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명리학은 음양오행론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이 기초반에서 배웠다시피 음양오행은 모든 동양학, 그중에서 특히 명리학, 풍수학, 그리고 한의학 같은 강호 동양학의 가장 중요한 이 세 개의 학문의 모든 공통된 뿌리가 음양오행이었어요. 그래서 음양오행이 개입하지 않는 그 명리학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더 공부가 깊어질수록 결국 어떤 경우에 다 이 음양오행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걸 더 피부로 절감하게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은 음양오행보다는 내가 역시 관이 없어서 무관이라 내가 남자가 없구나, 내가 역시 도화가 만발해가지고 끼가 많은 건가, 이런데 눈이 팔려 있지만 결국은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되면 진짜 저만 하더라도 이제는 십신이나 신살, 십일성 이런 것보다는 그냥 8개의 글자의 음양과 오행이 이 흐름과 관계가 어떻게 조직화되어 있는가, 그런 걸로 이 사람의 명을 판단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러시려면 이제 이 앞의 과정들을 여러분이 좀 더 풍요롭게 이제 익히고 실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제가 오행은 알겠다. 오행은 왜 중요한지 알겠는데 여전히 여러분들이 그냥 음양론은 아직까지 양은 좀 적극적이고 외향적이고 음은 좀 소극적이고 이렇게 실리적이다 요런 정도밖에는 이제 음과 양을 모르겠고, 또 이게 그냥 한 글자가 아니라 사실은 8개의 글자에 대운까지 치면 10개의 글자가 들어오는데 10개의 글자에 음양이 다 섞여 있는데 이걸 갖다가 또 어떻게 어떤 경우에 이걸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음팔동 양팔동이 아닌 다음에야 이 음양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좀 판단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음양론에서 여러분이 이제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본질은 뭐냐면, 음양론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꼭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시잖아. 난 너무 이럴 때 너무 좋아. 다 알면 큰일 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왜 우리가 음양론은 알잖아. 음과 양이 있는 건데. 태초에는 전부 다 무국의 상태였다가 이것이 드디어 처음으로 음과 양으로 갈리면서 이제 이 우주의 원리, 우주의 시간이 시작된 거잖아요. 이 음양론이 왜 중요하냐고. 인간 한 명 한 명 우주는 알겠고 됐고, 우주는 관심도 없고, 우리 인간의 삶과 팔자에 있어서 운명에 있어서 왜 이 음양이 중요해요? 왜 뭐 때문입니까? 음양에서 우리가 뭘 음양론이 우리에게 뭘 일깨워주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걸 일깨워주고 있죠. 명리학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게 뭡니까? 우주의 모든 것은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정되고 이미 미리 선언적으로 결정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음과 양의 문제는 이렇게 한국과 일본에서 드러나듯이, 그래서 양은 강하고 음은 약하고 이런 게 전혀 아니다라는 거야. 이것이 발현하는 것은 다를 뿐이다. 근데 그래서 이제 양의 발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초반신들에 배웠듯이 뭘 쫓는다? 양은 양은 종기, 기를 쫓고 부종새, 새를 쫓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명분을 쫓는다는 얘기지.
허세를 쫓는다는 얘기예요. 이상과 이념을 쫓는다는 얘기예요. 의리와 우정을 쫓는다는 얘기다. 이게 양이다. 양, 그에 비해서 음은 뭐다? 종세, 세력을 쫓는다. 누가 힘 있냐, 누가 강하냐. 강자의 이론을 쫓아간다. 강자의 이론을 뺏긴다. 강자의 이론을 받아들인다. 일본이죠. 일본은 저 새끼가 갑이야 하면요. 지금도요. 일본하고 비즈니스 해본 사람들은 이제 제일 당황할 때가 언제냐면 걔들은 웬만하면 자기의 책을 안 잡히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계약을 하잖아요. 을로서 계약, 우리가 갑으로서 계약하고 걔들이 을이 됐을 때 웬만하면 갑에게 책을 안 잡혀서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그래도 사람이니까 실수를 하거나 뭐 틀릴 수가 있잖아. 그럼 걔들은 나이가 40, 50, 60 먹었는데 진짜 바로 앞에서 무릎 팍 꿇어요. 무릎 팍 꿇고 막 진짜 마치 꼭 할복할 듯이 막 하면서 막 큰 신뢰를. 걔들은 여보세요 내지는 여기요 이게 뭐예요? 스미만생 그러잖아요. 걔들은 기본적으로 미안한 거야 매일. 지가 돈을 내는데도 지가 돈을 내기 위해 식당에 들어갔는데도 부를 때도 우리는 그냥 여기 어이 혹은 요즘 여기요 뭐 이모 이렇게 부르잖아. 근데 걔들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스미만생 한다고. 그럼 왜 씨발 내가 돈을 내는데 왜 스미만생이야? 빨리빨리 씨발 딱 보고 오면 봐서 와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걔들은 기본적으로 지가 갑인데도 스미만생인데 진짜 을인데 잘못했잖아요. 그럼 진짜 바로 무릎 팍 꿇어요. 절대 본심은 아니야. 그래 그걸 절대 굴욕적으로 생각 안 해. 남자들도. 그냥 문화야 그게. 무릎 꿇는 거 이게. 그래서 근데 그걸요 이렇게 실제로 말로만 듣다가 실제로 눈앞에 당하면요. 우리처럼 감목의 세계에서만 살아온 우리들은 갑자기 그럼 제 목을 쳐야 되나? 막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도 막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랬을 때 걔들은 나이 있는 거 절대 안 따져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지금 위기야. 계약을 뭔가 위반한 것 같아요. 이런 순간 무조건 무릎도 꿇고 얘기한다. 무릎 꿇은 상태에서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이야, 이거 무슨 거예요. 우리는 지가 잘못해놓고 우리는 방귀 낀 놈이 성질내는 나라야. 죽어도 갑이야 자기가. 그럼 우리 있잖아 이렇게 술 처먹고 음주운전 걸리면 꼭 너 잘못해서 난 한 명도 없다. 나 몰라 씨. 니를 어떻게 알아 이 새끼야. 야 서장 오라고 그래. 잡혀갔는데 서장이 왜 오니? 서장은 집에 퇴근한 지 언젠데. 이게 지가 100% 잘못하고 끌려가면서도 서장을 부르고 이게 감목이거든. 근데 은복은 저를 이 현실적인 권력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정교하고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 반대가 됐을 때는 똑같다 이거야. 가혹합니다. 자기가 갑이 됐을 때는 상대편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해 주지 않나요? 페널티를 물리. 무정의, 정도 없고 의리도 없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는 이 업장이라는 개념을 이제 제일 큰 본질은 아까 말했지만 제일 본질은 뭐다? 변화다 변화.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우리는 이런 모순에 빠져 명령을 하다 보면 뭔가 우리는 이 감목의 특징인데 우리는 뭔가
아니더라도 시원하고 명쾌하게 단언을 내려주는 것에 대한 그걸 기대해. 그리고 막 뭔가 그런 사람이 훨씬 신뢰감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다 구란데, 다 허세인데 그냥.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사기가 잘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제 명략을 하다 보면 뭔가 이 명식, 남의 명식, 자기를 포함해서 남의 명식을 보면서 뭔가 이걸 결정론적으로 딱 결정지고, 야, 이때 안 돼. 이때 그 까보면 뒤진다니까.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은 욕망의 유혹에 빠지게 돼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하면 일단 그런 놈들의 이런 말투를 절대 신뢰하지 않아요. 이런 새끼들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 내지는 뭔가 자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이미 음력론에서 이미 모든 것은 끝없이 변화하며 고정된 것은 없다라고 해놓고 정작 자기가 적용할 때는 모든 것을 갖다가 마치 막 서름적으로 결정된 것처럼 나도 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팍 그렇게 단언을 해버리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왜? 피곤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음력론이 우리한테 주는 이제 마지막 이 교훈은요, 절대 단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우리는 인간이니까 한계는 있겠지만 최대한 그 변화의 가능성과 여지들에 대해서 끝까지 할 수 있는 한 추적하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 명식과 대운과 세운이 어느 스펙트럼까지 변화할 여지가 있는가.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선택해야 될 지점들, 그러니까 언젠가는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점들을 더 정교하게 잡기 위해서는 그 변화의 여지 가능성의 스펙트럼을 최대한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미리 이렇게 결정해서 닫아놔 버리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게 없어져요. 그럼 우리는 점쟁이 말 듣고 살아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결정론적 오류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숙명론적인 오류에 쉽게 몸을 기타해서 안 돼. 근데 사실은요, 결정론과 숙명론이 왜 이렇게 범람하느냐면 이게 편하기 때문이거든. 가령 내가 졸라 지지로도 되는 일이 없어. 그럼 난 빨리 있잖아요. 생각보다는 이걸 극복하려는 의지보다는요, 인간들은 빨리 내가 절대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해. 그래, 내 팔자가 그런 거지 뭐. 내가 뭘 해도 안 되는 거지 뭐. 야, 우리 점쟁이 그러는데 난 뭐 해도 안 된대. 그냥 이번 생은 글렀대. 오히려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해요. 그래야 자기가 거기서 면책되거든. 그 살아있는 나의 존재가 면책된다고. 우리 엄마들 늘 하는 거, 우리 엄마가 늘 하는 소리 있지. 요즘은 이제 역시 이런 놈하고 여든 놈하고 가는데 이런 전까지 늘 입에 붙어있는 우리 엄마 말이 있었어요. 아휴, 남편 복 없는 년에 자식 복 있기를 바랄 수가 있나. 아들이 번갈아 가면서 사고 칠 때 우리 아들 2명밖에 없는데 둘이 합쳐서 4번이 원했거든요. 그때마다 늘 하는 소리가 그냥 남편 복은 없는 자식 복이 있을 리가 있나. 이래야 마음이 편하잖아. 난 어차피 복 없는 년이야.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어. 먼저 이렇게 생각하고 싶으니까. 근데 끊지만 우리는 그런 어떤 편리한, 감정적으로 편리한 그 결정론과 숙명론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이러면 그럴 때마다 이 태극의 그 문양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제일 힘들다. 내가 살아온 것 중에서 이날이 요즘 내가 제일 힘들다.
근데 누구는 게 다 있잖아요. 난 살아오면서 이상해요. 전 살아면서 한 번도 힘든 적이 없었어요. 뭐 무슨 거세요? 살아오면서 난 한 번도 힘든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 이제 한 명 만났어. 한 명. 그런 사람. 49살인데 실제로 그 때문에 겁이 나서 나한테 상담을 왔어요. 실제 그런 상담자가 있었어요. 한 번도 자기는 이렇게 뭐 나쁜 일, 힘든 일이 없었대. 그리고 하여튼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관계면이나 모든 사람이 아예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알죠? 없고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 근데 나 정말 이 사람 사주를 딱 펼쳐 보여준 순간 잠시 내가 이거 좀 오래돼서 한 5년 전 얘기인데 그렇게 막 미인의 얼굴은 아니에요. 근데 왜 사람이 딱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방이 환해지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사주를 보는데 진짜 화창한 봄날 언덕과 같은 사주인 거야. 막힘없이 정말 마치 그 사이로 시냇물이 조용히 흘러가는 그런 사주. 나도 모르게 뭐 때문에 오셨어요?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근데 얘기를 듣고 내가 기절을 한 거야. 사실은 아무 일도 없던데요. 왜 왔어요? 이런 비싼 돈을 내고. 그러면서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자기 49인데 한 번도 그렇게 험한 꼴을 본 적이 없고, 그리고 뭐 공부를 그렇게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못하는 것도 아니었어. 그러고 대학을 갔는데 대학 가서 첫 번째 만난 남자, 소개팅을 한 남자가 자기 오빠 친구인데, 나이 많은 오빠의 친구인데 의대생이었는데 이렇게 바로 자기한테 꽂혀가지고 몇 년 동안 쫓아다니는데 자기 졸업하자마자 내가 취직도 할 틈도 없이 삭제 가서 결혼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치과의 사니까 그때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이래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근데 시부모들은 자기 친정 부모보다 더 자기를 아껴주는 시부모를 만나고 아들을 둘이 낳는데 아들 둘 다 한 명은 서울법대 가고 한 명은 서울여대를 가고, 그리고 둘 다 너무 효자고 그리고 남편은 6시만 되면 땡 하면 집에 들어온대. 그리고 매일같이 아직도 자기를 탐한대요. 호호호 하면 자기가 그렇게 좋나 봐요. 좋다나 어쩌다나. 그래서 자기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대. 주부 생활만 했으니까.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다 대학 가고 이러난 뒤에서야 대학교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친구를 한두 명씩 만나기 시작했는데, 이러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게 살더라는 거야. 자기 친구, 자기보다 훨씬 더 뛰어났던 애들, 이런 애들이 막 너무 험하게 살고 힘들게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갑자기 겁이 덜컥난 게, 이것도 행복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이때까지 이런 걸 한 번도 모르다가 불행이 한꺼번에 닥쳐오는 것을 합니까? 그때부터 잠이 안 오네. 그래서 나 속으로 씨발 별. 이런 걸 내가 계속 듣고 있어야 되나, 지금. 그런 정도로 이제, 막 끝까지 들었는데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해드릴까요, 내가. 그래서 좋게 얘기가 돌려보냈는데, 정말 내가 이때까지 만나본 상담자 중에서 역대급 상담자였어요. 내가 그런 사람 보기는 봤어요, 실제로. 보기는 봤는데, 대부분 다 불행하잖아요. 다 불행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불행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불행까지는 굳이 아니더라도 참 힘든 고비를 안 같이 본 30 이상 살았는데 대한민국에 살면서 힘든 고비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참, 그럼 이제 이건희 딸도 자살하는 나라인데
그럴 때는 진짜 그 태극을 여러분들 있잖아요. 뭐 굳이 뭐 희한한 어떤 그 뭐 마음 수련 이런 거 하러 다닐 필요가 없어. 태극의 그 문장을 잘 이 은음이라 그러잖아요. 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양의 음의 기운이 충만할 때 양의 기운이 시작된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어두운 한밤중에 이제 별빛은 빛나고 해는 곧 뜨게 된다. 해가 뜨기 직전이 제일 어두워. 치약같이 어둡다. 그리고 왜? 시간은 모든 걸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필연성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음량을 이제 해석하는 것의 수준에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자신의 명리학적인 통변의 수준을 이제 증명하게 돼요. 왜냐하면 요즘 웬만한 사람들은 음량을 해석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고수가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저도 아직 멀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수준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음량은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요. 첫 번째로는 이런 거는 여러분이 이해할 거죠. 전체가 다 양이다. 전체가 다 음이다. 양팔동이냐, 음팔동이냐. 그건 다 알잖아, 그거는. 그러면 이제 그게 제일 쉬운 거지. 양팔동 글자는 양의 기운의 가장 극단적인 질서 속에 움직이고, 음팔동은 음의 질서의 가장 극단적인 질서 속에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확률은 거의 낮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일간이 양간이냐, 음간이냐. 이것이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일간이 양간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보다 여러분, 어떤 그 요소만큼이나 굉장히 많은 것을 결정해요. 일지나 월지의 중요한 만큼이나 일간의 양간, 음간이 많은 걸 결정합니다. 그래서, 주로 일간이 양간이면요, 특별하게 다른 쪽이 굳이 그 양의 균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즉, 뭐 4개 중에서 2대2라고 하더라도 이 명식은 기본적으로 양의 기운이 우선적이고 지배하는 명식이라고 생각해요. 또 2대2라 할지라도 음의 기운이 일간이 음의 기운, 음간이면 이 명식은 음의 기운이 지배하는 음의 질서의 명식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은 저는 양간이든 음간이든 월간이 서로 짝을 바꿔놓고 있는 거. 만약에 양간이면 월간이 음간, 음간이면 월간이 양간. 이 경우가 사실은 이제 음과 양의 요소를 가장 조화롭게 쓸 수 있는 경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간과 월간이 마이너스 플러스다. 그러면 양쪽 두 개의 것과 상관없이 이것은 거의 양팔통, 음팔통의 주라는 수준의 지배력을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포텐셜의 사령부인 월주와 리얼라이제이션, 실현의 사령부인 일주가 전부 양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미 전체적으로 이미 양의 기운 속에서 움직인다는 뜻이고, 만약에 두 개가 다 음이다라고 한다면 연주나 시주의 경우에 상관없이 이 명식은 기본적으로 음의 질서 속에서 움직인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간의 그 차이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시간인데, 시간은 가급적이면 월간과는 반대로, 이건 저의 해석이에요. 시간은 월간과는 반대로 일간과 같은 음량이 게 훨씬 저는 에너제틱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주는 일주의 실현 능력의 일종의 연료를 공급하는 창고거든요. 그러면 내가 양간이면요, 그 양간에 맞는, 가령 내가 벤츠 600을 타는데, 500을 타는데, 기름통이 요만해. 그럼 타고 뭐 얼마나 갈 수 있겠어? 가기는 가겠지. 근데 뭐 30km마다 기름을 넣어야 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양간이면, 양간이면 그 게이지, 그래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연료통도 양의 기운이 없이 큰 시너지를 낸다. 만약에 일간이 음간이면 그것을 공급하는 또 음이라면 훨씬 더 큰 시너지를 낸다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연간은, 그에 비해서 연간은 이제 시간처럼 그렇게 사실은 크게 그 양이냐 음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데, 옛날에는 이제 그 일주 중심론의 그 자평명리학이 나오기 전에 이른바 이허중의 당사주 시절에는 연간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아직도 연간의 그 간지가 양이냐 음이냐를 중요하게 따지는 역술가 드는데, 이것은 이제 당사주적 영향입니다. 저는 연간은 뭐 굳이 그렇게 그 음과 양의 질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다 알고는 있겠지만 한 번 더 확인하자면, 월지의 경우에, 월지가 이제 진술충미, 고지가 월지를 차지하고 있을 때에 이제 이 문제다 이겁니다. 이제 이 경우 사실은 이제 이 월지가 토에 해당하는, 지지의 토에 해당하는 진술충미,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양의 기운의 극단이 미토고 음의 기운의 극단이 뭐예요? 축토죠. 그래서 축토가 월지에 놓여지게 되면 그 축토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사실은 수는 아닌데 축토가 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수의 기운이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토 안에 뭐가 있죠? 개신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개수가 연이나 일시에 놓였을 때는 그냥 축토예요. 토야 토. 근데 이게 계절인 월지에 놓이게 되면 축월은 굉장히 추운 한겨울, 자월 다음 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지금 1월 달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1월 달이면 2월 달이란 말이야, 축월은. 그래서 이 축월은요, 토는 토지만 거의 깡깡 얼어붙은 것이 간신히 이제 지나가고 있는 상태의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개수, 이 개수의 성분이 강한 축토예요. 좀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토보다는 수의 성격을 더 강하게 적용시켜서 해석을 해야 된다. 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좌월하고 뭐가 다르냐? 좌월은 그냥 수잖아요, 그죠? 축토는 뭐냐면 땅은 땅인데 그 땅의 흙 속에 있는 그 물기들이 꽁꽁 얼어붙은 얼음 땅인 거야. 그러니까 얼음 땅에서는 얼음이 중요해요, 땅이 중요해요? 얼음이 중요하지. 그죠? 그런데 얼음 땅이라서 땅이 아닌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자월이나 해월하고는 달라요.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는 얼음이 여전히 얼음이라는 것에 규정되고 결정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땅이지만 축월의 땅은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집을 지을 수도 없고 그냥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그냥 축월만 해도 그런데 이게 음간의 축월이야.
그러면 똑같은 얼음 땅인데 이 음간의 추구름이 어떤 땅이냐면 담벼락 밑에 그늘진 겨울에 담벼락 밑에 그늘진 얼음 땅 이렇게 되겠죠. 졸라 더 춥겠지. 왜? 음은 기본적으로 안에 수분을 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생각만 해도 온몸에 이렇게 춥네 씨발. 숨지대. 이제 이 딱 오싹이 느껴져야 돼요. 이 글자를 보는 순간에. 그래서 무토의 추걸과 기토의 추걸은 그래서 느낌이 다르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이제 그런 직관형들이 가야 돼. 거꾸로 미토가 월지에 오게 되면 월지에 미토가 오게 되면 무슨 글자가 드디어 확 올라오겠냐 미토 안에. 그렇지. 정화는 초기에 불과하지만 이때는 여름이기 때문에 정화가 이제 막 끌어올라가지고 이제 이 미월이 본래 5월보다 미월이 더 더워요. 왜? 달구어진 땅이 달구어져서 달구어질 시간이 지체 현상이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하면 해가 제일 긴 6월 22일이 최고 더워야 되는데 실제로 최고 더운 건 7월 21일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다 휴가 가잖아. 그러니까 뜨거워진 것이 달구어져서 진짜 우리가 왜냐면 우리가 흙안에 사는 게 아니잖아. 지표 위에 딱 붙어서 사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지표 위에 살기 때문에 이 달구진 땅의 온도가 내한테까지 전해지는 데는 지체의 시간이 필요해. 그게 바로 미토다 이게. 정화가 밑에서 올라오는 거야. 흙땅입니다. 완전 바싹 마른 흙땅이에요. 그래서 미토는 토지만 뭐다? 정화가 가득 들어있는 뜨거운 진짜 말라붙은 여름의 그 땅이다. 여름 땅이네. 거기에 비해서 그러면 그런 거 따지면 진토는 그러면 진토도 목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봄 땅인데 술토는 가을 땅이니까 금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안 돼. 왜냐하면 축토나 미토는 양과 음을 극단지시고 가운데 진토나 미토는 이제 자 봄이라는 것은 뭐죠? 겨우 추운 곳에서의 스스스 여름으로 음의 기운에서 양의 기운으로 지나가는 단계이고 술토는 양의 기운에서 음으로 지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축토나 미토에 비해서 그 글자가 튀어나오는 적용되는 것이 적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진토를 목으로 읽어야 될 때가 있다. 이건 이제 여러분이 제가 안 가르쳐 드린 거죠. 어떤 데냐. 이 진월을 주변에 목으로 가득할 때, 마치 여러분 전왕처럼, 그럼 합의될 때도 왜 주변이 이렇게 그 원국의 합화가 성립하려면 주변이 합화하려는 방향의 글자들이 많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분위기가 성숙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내가 볼 때 여기서 딱 10명 있다. 기억나요? 예. 무게, 원국 안에서, 대운에서는 얼마든지 합화가 되지만 원국에서 무게가 있다고 해서 이 두 개가 합화가 되지는 않는단 말이지. 합만 되지. 근데 어떨 때 합화가 된다? 주변이 만약에 막 무게 밑에 옆에는 병오고 막 밑에는 막 무토 밑에는 오하고 막 이런 주변이 거의 불에 분위기면 우리가 분위기가 지금 다 불러가는 분위기인데 우리 한 김에 떡본 김에 제사 지낼까요? 엎어진 김에 제사 지낼까요? 하고 그냥 그걸로 가버린대요. 마찬가지로 진월도요. 그냥 떨렁 진월만 있으면 그냥 진토야. 근데 주변이 막 위에 막 감목 막 옆에는 막 저기 묘목 막 봄의 분위기가 무성해져 있으면 진토는 맞아. 나는 봄에 속한 땅이었지. 지금 다 천지가 봄이네. 그러면 나 봄 땅을 내요. 토는 지조가 없어요. 환경이 대세면 토는 대세를 쫓아갑니다. 술토도 마찬가지야.
술토 그냥 있으면 그냥 술얼이면 그냥 술토인데 주변에 막 경금, 막 신금 막 왕창왕창 삥 둘러싸고 있으면 이 술은 설거머니 금으로 가버렸네. 자, 월주와 더불어서 똑같이 변하는 자리가 또 있다. 시주가 있다. 시주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시주는 웬만해서는 바뀌진 않는데, 자, 한밤중이라도 여름에 자시면은 아직도 30도야. 그렇지? 근데 겨울 자시는 졸라 춥죠. 그죠? 자시가 아니고 축시. 겨울 축시는 새벽 1시 반이면은 완전히 뭐 꽁꽁 얼어붙잖아요. 여름 1시 반은 아직도 우리 열대야고 뭐 더울 수 있죠. 그래서 해자축월의 축시는 토가 아니고 겨울 밤 새벽 1시니까 이거는 아까랑 똑같이 개수의 성분이 강한 축시가 된다. 마찬가지로 여름 때 4월, 5월, 미월 때 4, 5, 미월의 미시는 미토가 아니고 거의 정화가 지배하는 뜨거운 토가 된다는 거야. 오케이? 네. 요것만 알면 된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